오늘은 유라시아 전략연구소 박병환 소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주 러시아 공사로 4년 이상을 근무하셨고 토탈 한 11년을 러시아에서 근무하신 외교관 출신이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한국 외교에는 왜 러시아가 없을까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 올 9월 30일인가요? 이번 달이 맞습니다. 네, 그 러시아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30년째 되는 그런 의미 있는 해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모시고 러시아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정보를 많이 좀 갖기 위해서 좀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일단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30주년이 됐는데 러시아와 한국과의 그 관계는 어떻다라고 좀 보실 수 있나요? 우선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상태로만 보면은 양국 관계는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30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간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로 97년에, 그러니까 1997년에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자회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근데 사실은 그 북핵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러시아의 그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데, 당시 어떤 연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러시아는 그 회담에서 배제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얼마 뒤에 또 하여튼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외교관 맞추방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그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성명 중에 그 미국과 러시아 간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협정, 보통 이제 ABM 협정이라고 그러죠. 대한 그 언급이 있었는데, 이 문제 가지고 또 한국과 미국 또 한국과 러시아 간의 그 좀 시끄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 들어와서 양국은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기로 또 합의한 바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소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아주 그 근사한 또 거창한 그런 이름을 내걸고 그 대러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 그 우크라이나 내전이 벌어지면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됐고, 그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그런 그 과거에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해 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상징적인 성의 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부분의 그 역대 대통령들께서 취임 후 4강을 방문하는데, 그동안은 러시아가 제일 마지막이었다가 이번에는 제일 먼저 러시아를 방문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고, 또 대러 경협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도 설치하셨고, 하여튼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양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요. 네. 10년 전? 하여튼 그 오래전만 해도 그 러시아 하면은 정말 미국과 그 경쟁을 할 정도로 아주 강대국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냉전 시대 그랬습니다. 네, 냉전 시대 때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래도 러시아 하면은 그 국제 무대에서 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제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영향력이 되게 줄어들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었고요. 러시아의 현재 국력의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글쎄요,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내에서 이제 러시아의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어떤 나라이냐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러 관계 측면에서만 봐서는 곤란하고 러시아와 미국, 러시아와 유럽, 러시아와 중국 또는 기타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우리 살펴보면 러시아가 어떤 나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너무 어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 규모가 뭐 중국에 비해서 훨씬 적지 않느냐. 이를테면 이제 그런 이유로 뭐 러시아 뭐 별거 아니다.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 GDP 규모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뭐 군사력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라든지 또는 소프트 파워 측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설득력 있는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2020년도 미국의 언론사죠.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 언론사에서 매년 세계 각국의 국력 랭킹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2020년도에 보면은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인이 인식하는 러시아와 국제사회에서 평가하는 러시아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사실 되게 좀 공포의 존재로 예전 과거에는 생각도 했었고요. 네.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결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북한과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현재는 뭐 일반적인 러시아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비해서 크게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러 수교가 된 지 얼마 안 있어가지고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 러시아가 한국과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면은 당신의 나라가 1961년에 북한하고 맺은 군사동맹조약을 폐기해라. 아주 김영삼 대통령님답게 박력 있게 그 당시 러시아 옐친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의외로 그 옐친 대통령이 그 김영삼 대통령님의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조약을 폐기했어요. 아, 그래요? 뭐 그 정도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열의를 보이고 반면에 북한과의 관계는 사실은 아주 소홀히 했습니다. 심지어는 90년도 수교 당시에 그 소련 외무장관 쉐바르드나제가 이제 사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김일성을 만나러 갔는데 평양을 갔는데 김일성이 만나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몇 년 있다가 군사동맹 조약도 다 폐기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당시는 러시아가 이게 대한민국 위주의 대한반도 정책을 폈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다시 군사 동맹 조약을 부활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우호 조약을 체결합니다. 북한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시 김정일이 기차로 모스크바까지 뭐 다녀가기도 하고 최근 말씀드린 건 이제 작년 4월에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또 회담을 한 적도 있고요. 일단 뭐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이러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라는 거는 한국한테 되게 좀 성의를 보였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오히려 한국이 러시아를 좀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래서 안 됐고 남북한 양쪽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태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자회담이라는 용어로 이제 많이 언급됐던 게 이제 우리 주변의 강대국 네 개의 국가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만, 협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뭐 남북 평화가 됐든 뭐 통일이 됐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회담도 그렇게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러시아가 이렇게 좀 슬슬 빠지는 듯한, 중국이 그냥 미중 이 두 나라의 어떤 위주로 모든 판이 짜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겁니다. 소위 이제 4강의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죠. 그 당시 이제 김대중 야당 대표였던가요? 하여튼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한반도가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을 이루려면 이 네 나라로부터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4강 외교를 강조를 했던 건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딱 보면은 미국은 당연히 보이고요. 다음에 중국도 좀 보이는데 러시아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외교관으로서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관찰한 바, 그 국내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봤을 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풀어야 될 문제지 주변 나라들이 그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공식적인 거 빼고 공식적으로 2번 만났지 않습니까? 싱가포르하고 하노이에서 만났는데, 그때 전후해가지고 시진핑 수석이 그 김정은 위원장을 무려 4번이나 만났어요. 그럼 그걸 보고 이거 러시아가, 중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관찰한 바를 말씀드리면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예측 불허의 인물이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뭔가 깜짝 딜을 하지 않을까, 우리 중국을 배제하고, 그런 데서 오는 그 초조함, 조바심,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거는 아무리 그 두 나라 관계가 가깝다 하더라도 그 좀 그 비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뭐냐? 러시아는 중국하고 입장이 같아요. 무슨 뭐 쌍중단이다, 쌍계병행이다. 뭐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북핵 문제 해결 방식과 관련해서 입장이 같다는 것이지, 중국을 추종하거나 중국의 어떤 뭐 이 주니어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측면은 지정학적인 측면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중국의 경우 중국의 핵심부가 어디입니까? 베이징하고 샹하이 그 일대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바로 그 바다 건너예요. 근데 러시아의 경우에는 핵심부가 우랄 산맥 서쪽 모스크바 있는데 거의 뭐 10,000km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나왔다, 뭐 전쟁이든지 뭐, 그러면 이 중국 사람들에 있어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들 말로 대문 앞에서 불이 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그렇게 전전긍긍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 러시아 경우는 그러면 연해주라든지 극동 러시아 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핵심부가 거의 10,00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바라본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중국은 좀 설치는 것 같은데 러시아는 좀 뭐 조용하구나, 별로 올리 없구나. 그건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러시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먼 나라처럼 생각하듯이 러시아도 한국을 그냥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그냥 주변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로 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유럽에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이 대한민국의 중요도가 나라별로 순서를 매기면 몇 번째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 극동 그 지방 개발을 한다는 게 아주 국가적인 아젠다고 또 그리고 아다시피 이제 TSR, TKR 그러니까 그 철도 연결이라든지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이라든지 또는 동북아시아 전력망 연결이라든지 이런 그 남북로 삼각협력 사업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이미 그 수교 전부터도 관심이 있었고요. 근데 이 사업이 추진이 되려면 이 한반도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투지 않고 교류 협력을 하거나 최소한 아니면 통일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러시아의 국익 관점에서 결코 우선순위에서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그냥 강 건너 불처럼 보고 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좀 들어가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현재 네. 러시아의 경제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지금 러시아는 원자재 어떤 이런 쪽에 그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데 지금 세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금년 초부터가 되겠습니다만은 유가가 급격히 하락을 했고 그 바람에 뭐 미국의 셰일 가스 회사들은 뭐 줄줄이 도산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유가 하락이 그러니까 수요 감축에 따른 유가 하락이 러시아의 그 어떤 외화 수입을 줄어들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제 그건 이제 지금 현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전반적으로는 러시아 경제는 어떠하냐? 우선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자기 입장에서 남을 바라보듯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제 러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언제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무너질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소위 말해서 대외 의존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수출과 수입을 합한 것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는 물론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최근에는 90%를 넘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교육이 중단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손가락 빨고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는 우선 이 방대한 영토가 있다 보니 식량과 에너지에서 자급자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식량도 사옵니다. 에너지도 사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도 사옵니다. 사오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돈이 아니고 달러나 유로화나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거. 근데 러시아 경우는 그런 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 수출 의존도가 매우 낮아요. 예를 들면 무역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무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 규모 뭐 수출 이런 거 막 이거 뭐 우리보다도 뭐 적네. 별 볼 일이네. 이런 얘기는 그렇고요. 사실 그리고 아까 이제 에너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에너지 사업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자본집약적인 산업이에요. 그냥 뭐 곡괭이로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파서 뭐 원유를 떠내고 뭐 이렇게 해서 파는 게 아닙니다. 이 석유를 채굴 한다든지 가스를 이제 캔에서 이거를 수송을 한다든지 송유관 또는 가스관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과 어마어마한 그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그냥 그 어떤 공업 생산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원자재를 이렇게 그냥 파는 그런 나라 정도로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또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제 국제 시장에서 러시아 브랜드로서 뭐 우리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브랜드가 뭐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 같이
뭐 삼성전자 같으면 이제 뭐 이 갤럭시 그 아주 좋은 그 휴대폰도 있고 우리 뭐 현대자동차 있고 그런데요. 그러면 뭐 러시아가 휴대폰도 못 만들고 뭐 자동차도 못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수출을 안 하고 있다는 것뿐이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어떤 기초과학술이나 첨단 기술 수준은 국제사회가 이미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자연과학 분야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받으신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다른 뭐 문학이나 뭐 평화상 이런 거 빼놓고라도 자연과학, 특히 이제 물리, 화학, 의학 분야만 이제까지 벌써 14명이나 됩니다. 우리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 그 굴지의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러시아 안에 그 연구소를 다 운영해요. 왜냐하면 그 러시아 그 과학기술자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자기 제품 개발에 필요한 그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소비재에도 러시아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게 꽤 있습니다. 이거 삼성 휴대폰에도 그 예를 들면 노이즈를 이렇게 제거하는 최소화하는 이게 다시는 러시아에서 들여온 기술이에요. 네. 그리고 뭐 김치 냉장고라고 있죠. 뭐 우리 대한민국 각 가정에 뭐 최소한 한 대씩은 다 있는데 이거 러시아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제 모르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이제 말씀하셨던가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무기 수입도 좀 했었고 그 방산 기술도 많이 수입했는데요. 그 천궁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성능이 더 좋아요. 그 왜 더 좋으냐? 러시아 기술을 들여다가 지금 우리가 응용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아니 등등 뭐 앞으로 또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미국하고 우주 개발 경쟁을 했던 나라니까 무기 경쟁도 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이 그러면 러시아와 관련해서 어떤 면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이 되든 아니면 뭐 한국에서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져와서 뭔가 또 이렇게 성장시킬 만한 그런 어떤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협력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러시아는 좀 이렇게 우리나라 자체에서 좀 이렇게 좀 터부시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소극적인 인식 또는 부정적인 인식, 편견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이제 교정이 돼서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그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특히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작년에 소위 일제시대 증영공 배상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사단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이 뭐 소위 소재 부품 장비, 우리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첨단 기업들이 필요로 한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 큰일 났구나. 그거 어디다 해야 되는 거냐. 뭐 독일이나 뭐 이런 일본이나 미국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나라들은 한국을 견제를, 왜냐하면 금방 경쟁 상대가 될 텐데요. 그렇죠. 한 수 가르쳐 줄 리가 없죠. 그런데 러시아 경우는 그런 우리 같이 수출 지향적인 경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독일이나 무슨 미국, 일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좀 그걸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소위 한러혁신센터라는 게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내에 생겨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러시아의 기초과학 내지는 원천기술하고 우리의 응용기술을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형성을 한 것이죠.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도 뭐 쉽게 말씀드려서 뭐 회사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괜찮습니다. 기술 거래 회사들이 꽤 생겼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제조업 수준이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이고, 뭐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 러시아 경우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뭐 그렇게 크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좀 쉬운 거가 없는 경우가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일방적으로 뭐 러시아로부터 뭘 들여오고 도움을 받기만 하는 건 아니고 한 수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 기술, 이제 원천 기술 분야에서 특히 ICT 분야도 유망합니다. 사실 카카오 택시가 나온 게 우리나라가 2014년인가요? 뭐 정확하지 아마 그 정도 된 걸로 왔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이미 2011년도에 그런 똑같은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나와가지고 요즘 이제 카카오톡도 이제 카카오 택시도 이제 이미 이제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은 이제 신용카드로 다 결제가 되듯이 그런 게 벌써 2011년부터 됐고, 자율주행도 사실 우리보다 좀 더 먼저 시작이 됐고요.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데요.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소위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야에서 러시아가 매우 앞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서방 쪽만 보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 이제 관심을 좀 덜 가졌던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서 협력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번에 중국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로 몰렸을 때 네네. 정말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들을 M&A를 하러 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뉴스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때 떠올랐던 얘기가 한국도 네. 뭔가 새로 개발해서 뭐 연구하고 뭐 이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네. 그런 기업들을 좀 인수해서 기술을 사오는 방식 네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그때 가격도 저렴하고 기술력도 뛰어난 곳이 이제 러시아 아니냐라는 네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인가요? 그래서 우리 한러 비즈니스 협회라고 하는 민간 단체가 있어요. 박종호 씨라는 분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협회가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러시아의 그런 우수한 소위 스타트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벤처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투자 설명회를 가진 바 있어요. 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소위 언론을 많이 타고 계시는 추미애 법무장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러 간의 협력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거기 이제 참석을 해서 축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정작 우리 한국 기업에서들 참석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활용 가치가 높은데,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샅샅이 해야 되는데, 여기 서울까지 와서 마당을 멍석을 깔고 한번 우리 같이 해봅시다. 우리 회사에 투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왔는데 별로 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는 러시아는 좀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뭐 이런 느낌? 혹은 좀 뭐라 그럴까,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에는 뭔가 두려운 나라.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네. 마피아가 지배하는 나라. 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장사하고 사업하려면 마피아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글쎄요, 제가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무슨 러시아 전도사를 자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이제 지인들이나 이렇게 접촉하는 분들이, 이거 박병환 씨는 러시아에 10년 넘게 있었다고 그러더니 완전 친러파구만. 친러파.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게, 저의 대한민국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고, 저는 친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러시아가 가난한 나라다,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 뭐 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런 데서 비롯된 것 같아요. 이제 91년도에 소련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게 하루 아침에 사회주의를 포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말이죠. 옷을 한번 갈아입어도 느낌이 좀 다른데, 이 이념이나 체제를 그냥 자고 일어나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자본주의 국가로 바뀐 거예요. 이게 엉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90년도 초반에 뭐 빵가게 앞에 줄을 뭐 100m다 뭐 어쩌고 장사진을 이뤘다 뭐 그런 이야기 또는 그런 사진 있었죠. 사실이죠. 그러면 그럼 러시아가 밀이 없고 빵이 부족해서 그런 나라냐? 그게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 개별적인 우리나라 같으면 뭐 삼성전자, LG, 무슨 현대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은 중앙 통제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가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가 없어졌어요. 소련이라는 게. 그 러시아 정부가 들어섰는데 아직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고, 그리고 통제 시스템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각각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점 매석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각자 도생인 거예요. 그래서 신발 공장에서는 신발 옛날 같으면은 A라는 공장에서 이번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B라는 공장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로 해서 뭐 5만 켤레를 보내주기로 돼 있다. 안 보내는 거예요. 빵 공장에서 안 보내. 왜냐?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빵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소위 분배 체계, 유통 체계가 무너지면서 그런 혼란이 길게 보면은 그 한 10년 가까이 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만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고 아, 러시아가 그렇구나. 그런 이제 얘기를 인상을 좀 갖게 된 것 같고요.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죠. 1인당 GDP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또 물가 수준, 소위 구매력 평가 지수라는 구매력 PPP 지수라는 게 있어요. 구매력 평가 지수에 의한 또 국민소득 그런 게 따르고 뭐 우리보다 높으면 높아지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 그리고 생활하는 어떤 생활의 질 뭐 이런 것들이 또 사람이 이 먹고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주택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모스크바에 한번 와봅시다. 공간이 널널합니다. 우리 같이 그냥 우리는 어디 빈 땅이 없잖아요. 빈 땅이란 말이 좀 이상합니다. 여유 공간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자연 환경이나 문화적인 것. 그래서 그리고 그 두려운 존재, 그거는 이제 냉전 시대에 우리가 그 미국 진영에 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입됐던 게 있었죠. 왜냐하면 상대방 진영으로 저쪽으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악마화해야만 됐어요. 그거는 소련 국민들도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우리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직도 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아까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말씀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크게 지금 혼동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러시아는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바뀌면서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포기를 했어요. 국제사회에 대해서. 공산당 있습니다. 근데 아주 힘이 약한 소수 야당입니다. 그러면 중국을 한번 보십시다. 중국은 1949년에 건국한 이래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거의 다 됐죠?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나라가 공산주의입니까? 중국이 공산주의인 거예요.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말끝마다 그러잖아요.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자기네는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느 나라가 사회주의입니까? 그 큰 객관적으로 실수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마피아 얘기했는데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 90년대 네. 그 나라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바뀌면서 새로운 나라인 러시아가 제대로 질서를 잡기 전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분배 체제, 유통 체제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그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겨난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직폭력배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90년대 말에 이미 다 끝났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조그만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 지역의 마피아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뭐죠? 그 자리세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건가요? 그거는 러시아가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우리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죠. 한국에서 아직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폭들한테. 예. 그리고 마피아라는 게 원래 원조가 그 미국의 그 소위 이탈리아계 이민들 사이에서 생겨난 현상이에요. 원조가 미국이에요. 근데 왜 자꾸 그 러시아에다가 갖다 대고 마피아를 붙이나? 그건 아니죠. 그리고 조직 폭력배라는 건 제가 아까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서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일본의 야쿠자 없어졌습니까? 있어요, 그대로요. 미국의 마피아 그대로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그런 이 조직 폭력배들이 90년대와 같이 그렇게 마구 날뛰는 일이 없어졌다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들 간의 갈등이 있죠. 근데 자기들끼리의 갈등이에요. 일반 시민들과 아무 관계. 야쿠자들끼리도 싸움이 많죠. 일본에서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아무 관계 없어요. 뭐 그러니까, 불법적인 사업들과 관련해서. 예. 그래서 그런 그 마피아 얘기를 러시아에 대해서 한다는 거는 좀 너무 그 오래된 얘기를 말씀을 벌써 20년 이상 된 얘기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네요. 예, 러시아 한번 여름에 한번 가보십시오. 요즘 이런 날씨가요. 그 모스크바 여름 날씨입니다. 얼마나 좀 쾌적합니까?